95% 이상 하락하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부동산은 대부분 하락하고 굉장히 이례적인 속도. 이 경착륙으로 갈 수도 있다. 지금 이미 경착이 온 거나 마찬가지겠죠. 저는 아직 시작이라고 봐요. 아직도. 거래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정상인가 가장 유의해야 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 지방 도시 중에 핫한 곳들 있잖아요. 당분간 1년 반에서 2년은 조심하라. 보지도 마라. 서울의 수요는 쉽게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년, 20년? 아니 그건 모르는 얘기죠.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실거주가 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논쟁꾼의 김동환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값이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집값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로 지방의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예상되면서 매수 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 절벽 현상과 집값 하락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받아 막차를 탔던 영끌족의 한숨이 깊어지는 가운데 과연 부동산 시장의 대세 하락은 시작된 걸까요? 집값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들과 이에 따른 전망까지 네 분의 부동산 전문꾼들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야, 골프볼 1위가 바뀌었네요. KPGA 투어 볼 사용률 1위 스릭슨. 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요. 여러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수로 떨어진 데다가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거래 절벽, 거래 실종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이게 딱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집을 사야 된다는 그런 열풍이 불었던 거가 불과 1년 전인데 이렇게 냉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네 분의 부동산 전문꾼들과 함께 이게 정말 왜 빠지는지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빠질지 또 어떤 징후들을 보면 이제 그때는 집을 사도 되는 건지 그런 얘기를 정말 실증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네 분께 처음부터 좀 숙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보드가 있는데 네 분의 꾼께서는 보드에 상승, 보합, 하락 앞으로 한 1년 잡겠습니다. 상승, 보합, 하락 네 분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시장 전망을 써주시고 이유와 의견을 간단하게 첨언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6개월 전, 1년 전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답들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다 하락은 하락인데 예, 느낌이 조금 다르군요. 먼저 이광수 의원 하락 쭉 차트를 그리더라고요. 수요 감소에다가 매물 증가다. 그죠? 본격적 대세 하락입니다. 네. 미 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 부담 지수. 예, 그게 조정될 거다. 조정되고 구매력이 그만큼 너무 떨어졌다. 네. 떨어져 있다. 그다음에 박찬웅 대표님이죠? 네. 예, 하락 기조 속 보합. 네. 지역별 온도차 크다. 저 얘기는 지역적으로는 조금 오르는 데 있다. 이런 얘기죠. 오르고 사실은 상당수가 매물이 의외로 실제 매물이 없습니다. 급매수화된 거 말고 없고 그다음에 현장은 좀 많이 달라서 그건 차분히 살짝 제 오른쪽하고 온도차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김인만 대표님 하락 과도한 상승 피로감 플러스 금리 인상 기대감 꺾임 그러나 과도하게 뭐 폭락할 거다 이런 건 또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자 내려주십시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제 오른쪽에 두 분과 제 왼쪽에 두 분이 조금은 결이 다른 상황이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좀 이렇게 공방전을 좀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이제 뭐 가을 이사철이다 이런 얘기는 예전만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제 학군 수요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사를 가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부동산 시장 네 분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한문도 교수님께 먼저 여쭙죠. 예, 저 몇 달 전부터 뭐 기자분들이라든지 작가분들이 저한테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예.
벌써 한 6개월 전부터 현상입니다. 예.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린다. 매수자가 없다는 겁니다. 매수가 없다. 네네. 금매에서 더 하락해야 그나마 매수가 붙고 그나마 또 이런 것까지 생겼더라고요. 똑같은 가격에 금매 하락된 물건이 만약에 있다 할 때 일부러 여기다 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을 더 투자한답니다. 리모델링 한답니다. 똑같은 최저가인데 리모델링 한 집이 더 팔리니까. 미인 콘테스트 하듯이. 예, 그거를 공인중개사가 또 권유를 한답니다. 그만큼 시장이 냉각돼 있다. 그래서 수요자들이 시장을 지금 일단은 외면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혼하거나 뭐 예. 진짜 필요하신 분 이 외에는 일단은 시장을 좀 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집 팔 때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뭐 예를 들면 부엌 뭐 욕실 이런 네, 데 싹 고치는 많이 거죠. 고치죠. 김인만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현장의 분위기. 현장의 분위기는 일단 가장 문제가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게 가장 문제인 것 네. 같습니다. 거래 절벽은 뭐 2012년도 우리 예. 부동산 시장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저는 그때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안 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상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이제 한문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자들이 예. 우리가 집을 살 때에는 다 생각이 저는 똑같다라고 봅니다. 네. 실수요자도 그렇고요. 투자자도 그렇고 오르는 집을 사고 싶지 떨어지는 집을 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본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가격은 오버슈팅이 됐다. 좀 조정될 때까지는 기다린다라는 심리가 강한데 저는 안 산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기는 사는데 지금은 아니다. 적어도 금리 인상이 멈추고 가격이 좀 조정되는 것을 보고 사겠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거래 절벽 현상은 금리 인상이 그렇군요. 멈출 때까지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광수 의원님. 일단 시장의 분위기에서 가장 큰 변화는 95% 이상 하락하고 있어요. 뭐에서 하락하고 있냐면 호가에서. 과거에 아니, 보면 95% 빠졌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전체 시장을 100으로 봤을 때 95% 정도의 부동산 매물이 하락세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 기준이냐면 호가 기준이죠. 예. 근데 흥미롭게도 가격이 상승할 때는 호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 오른다고 얘기하죠. 근데 내려갈 때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내렸냐 안 내리라고 얘기해요. 아하. 근데 사실 호가로 기준으로 하면 지금 전국에 있는 부동산은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아하. 그게 팩트다라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전망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다음 단계가 뭐냐? 결국엔 향후의 집값은 제가 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이 결정할 텐데 그 매물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의 이제 변동 요인이 매물이 커지겠죠. 더 나오느냐 아니면 멈추느냐. 더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매물의 가격을 낮추느냐. 아. 예, 그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밀어서 파느냐.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밀어서 팔 이유가 아직 없는 거죠. 눈치 보게 하고 있고. 그래서 호가는 떨어졌는데 실제로 매물의 가격을 크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뉘앙스는 앞으로 밀어서 팔 물량들이 나올 거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예, 드릴게요. 예, 예. 박찬웅 대표님. 저는 약간 달라서 현장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선은 금리가 작동하는 게 좀 차별적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래서 고가 시장은 여전히 신고가 기사가 나오는 이유가 자산이 많은 부자들이 금리 영향을 안 받죠. 당연히 대출 안 받았으니까. 근데 그걸 주도하는 시장들이 강남부터 여의도까지 재건축까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은 버티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 문정부나 현재 정부 어떤 주택 공급 정책에서 전혀 현실화된 게 없다. 하나도. 거기서 이제 장기적 투자자들은 장기 목적이잖아요. 사실 현 소유자가 아니니까. 네. 그 목적에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증거로 뭐냐면 그 우리가 서울 주택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그 주민등록상의 기록을 남기거든요. 매수자가 외부에서 들어왔는지 서울 외에서 들어오는 숫자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1년간의 기간인데 1년 전에 저희가 금리 0.75대하고 지금 한 2.25대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매수 세력을 보면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요란 게 자산이 불황이 오면 이거 있잖아요. 안전 자산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거는 서울 중심의 얘기니까 좀 타 지방은 죄송하지만 이 안전 자산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 분들이 지금 되게 많은 수요 요청이 와요.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 지금도 부산, 내년까지 대구, 광주 이런 데 네. 돈 있는 분들이 서울 그렇죠. 진입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지금 저게 계속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수요는 쉽게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집값이 하락하는 건 팩트잖아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대폭의 추세 하락이냐 아니면 반락이냐 너무 많이 이런 정도의 시각차인데 자, 금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담대가 뭐 7%, 8% 얘기가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집값이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요 금리에 대한 뷰를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광수 의원부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이 인상될 수밖에 없고요. 뭐 7%대를 걱정하지만 이미 6% 후반대이기 때문에 네. 뭐 7%는 현실화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제 8%대로 가느냐인데 이게 과거의 높은 수준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의 문제입니다. 속도.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8%, 10%, 1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게가 거의 1년 반, 2년 사이에 거의 제로 금리에서 6%대, 7%대를 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속도. 이 속도의 경제 주체들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리의 상승 방향이 중요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그렇죠. 굉장히 빨리. 어떻게 보세요, 박 대표님? 우선 일부 인정합니다. 사실은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죠. 사실 연끌했다는 분들 보면 월급장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압박감이 큰데 좀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어떻게 보면 자산이 작은 분들 돈이 더 소중하다 네. 봅니다. 같은 크기라도.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 특성을 상담을 해보면 버티는 성향도 의외로 강합니다. 네. 무슨 말씀드리냐면 현실적 계산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은행이 대출을 그냥 해준 건 아닙니다. 시스템을 가지고 DSR 규제를 다 하고 대출해 줬습니다. 감내할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당신이 못하면 우리 은행이 학계 대출을 해준 거거든요. 지금의 금리 오름폭을 자세히 보시면 7% 기사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월급장애들은 대부분 우대금리, 직장인 뭐 이렇게 해서 7% 쓰는 사람은 거의 많지. 거의 없어요. 제일 대부분 아직까지는 금융권에서. 5% 미만이 많습니다. 직장인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7%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감내 수준을 보면 네. 내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너 한 5천만 원 다운해서 지금 팔래. 1년간 한 100만 원씩 더, 한 1,000만 원씩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이자가. 그럼 5년 버틸 수 있잖아요. 5년 버텨볼래. 그러면 대부분은 5년 버티는 걸 택합니다. 이유는 소중하잖아요. 작은 돈이 더 소중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버틴 수에. 그래서 상당히 오히려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시장을 한번 돌아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좀 다른 쪽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주택 가격이 전세 가격 대출 확대로 인해서 많이 받쳐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서울에 지금 전세, 역전세 뭐 지금 역월세까지 나왔거든요. 역월세. 그럼 이게 뭐냐면 역월세라는 건 보증금 내줄 돈이 없으니까 월세를 그 전세 금리 오른 만큼 추가되는 이자 부담을 내가 내주는 거예요. 소유자가. 그럼 왜 내주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층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버텨도 돼요. 되는데 그렇지 않은 층,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리하게 전세 보증금을 끼고 갭 투자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못 버팁니다. 여월세가 나오고 거기다가 전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서울은 70에서 74% 정도 대출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동의하시죠? 경기도는 75에서 80%입니다. 네. 이분들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 4년 전에 값에서 전세 가격이 2배 뛰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뛰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금 한 저렴해도 7, 8억이고 비싸면 10억 가요. 조금 살만하면 이렇게 선호하는 데들이.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못 버티고 있습니다. 빠져나오니까 지금 여월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갭투자를 하신 분들이 버티냐가 문제죠. 왜? 시장은 버티는 사람들로 흘러가는 플로우 얘기했잖아요. 그걸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매물이 나오는 것들이 자꾸 가격 프라이스 리더닝 역할을 하잖아요. 자꾸 내려가는 가격이 나오면 어느 매수자가 위에 걸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그쪽으로 흐른다 얘기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금리 인상이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의 스마트한 소유자들이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전세 있는 것 하고 미국 금리가 요새 정보가 좋으니까 내년에 잘하면 5% 간대 물가 안 잡히면 그럼 지금부터 또 2배가 오르는 거예요. 겁나죠. 버티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 금리 인상의 그 여파가 결정타를 날렸다. 우리가 이제 가격이 너무 높은 데다 주택 구매 능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탁 터져버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땐 잘못하면 경착륙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경찰이 온 거나 마찬가지겠죠. 지금 저는 상황. 아직 시작이라고 봐요. 아직도.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분들이 호가를 버티고 있거든요. 김인만 대표님. 네. 약간 유출한 입장이신 것 같은데 좀 선명하게 좀 해주세요. 저는 양쪽 의견을 다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그건 제가 할 몫이고. 일단 제가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박 대표님 의견하고도 좀 다른 결을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괜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괜찮다 할 수 없냐면 우리 노무현 정부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 금리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 낮으니까 괜찮다라는 논리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저도 그때 이제 투자도 하고 해봤지만 한 교수님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플로우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내년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 일단 버텨봅니다. 자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손절매할 수 없고요. 기다려보는데 그게 1년, 2년을 기다렸는데 그때도 회복이 안 되면 그 이후 3년 차부터 이제 집어 던지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황에서 어떤 반등의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금리 인상이 언제 멈출지는 모르겠고요. 노무현 정부 생각해 보면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르냐면 노태우 정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일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나오면서 주택 시장이 IMF 전까지 안정을 찾았고요. IMF 때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축적 에너지, 상승의 축적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규제가 풀리니까 폭등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2013년부터 집값이 올라가면서 사실 피로감이 굉장히 커요. 과다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큰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하고 지금이 금리는 낮지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단기간에 내년에 반등의 모멘텀을 찾지 못한다면 저는 2024년 정도부터는 집어던지는 패닉 셀링, 투매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정부 부동산 정책도 좀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네. 연착륙을 하려면 자칫 잘못하면 경착륙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실수요도 있고 내가 지금 다 어디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분이 워낙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금리, 뭐 정부 정책, 뭐 양극화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이런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광수 의원부터. 말씀드렸듯이 저의 예상은 부동산 가격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가장 유의해야 될 부동산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이요. 그걸 유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하락기에 어떤 실수를 하기 쉽냐면 가격이 안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은 아닙니다. 많이 떨어져야 안전한 거예요. 실거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에 한번 빠지면 계속 빠질 수 있지만 부동산은 가격이 빠지면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무슨 얘기하면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안 빠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살만한 그런 어떤 이점도 없는 거고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위험이 유동성이 크다는 없다는 거예요. 얘기군요. 그렇죠. 어허. 그래서 불어 시장을 대응할 때 뭐 어느 지역 이것보다도 많이 떨어지는 걸 우리 관심 가져시라. 근데 이상하게도 이런 시장에서는 신문 같은 거 보실 때 많이 오른 지역만 얘기해요. 뭐 갑자기 이런 지역은 안 빠진대더라. 불패라더라. 근데 그런 지역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어떤 가격 하락하는 아파트들을 더 관심 있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식하고 다르다. 주식은 지수라든지 뭐 대형주 막 빠지는데 예를 들면 어떤 방산주라든지 뭐 이런 거 확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 따라잡으면 되는데 그런 거 아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단타, 예를 들어서 금방 투자하고 나올 수 있으면 그 방식이 더 좋을 수 있죠. 그런데 부동산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긴 안목에서 사용 가치를 보시고 가격이 많이 하락한 것 중에서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윤만 대표. 저는 기본에 좀 충실해야 될 것 기본. 같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게 뭐냐면 상승장과 하락장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2015년 정도, 2012년도 집값이 바닥에 찍고 올라가는 상승 초입 정도라면 좀 공격적인 투자, 대출을 받는다든지 주택수를 늘린다든지 그때는 그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되지만 지금 장이 하락 진입을 했거나 하락장이라면 저는 기본의 충실이 뭐냐면 필요하냐. 떨어지는 집을 뭐 유심히 바라고 했는데 그럼 언제까지 떨어질까를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보면 하락장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거든요. 20%, 30%, 50% 떨어지면 그렇지. 더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기다리다가 타이밍 놓치고 결국 올라갈 때도 못 잡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위기라면 저는 지금 들어가라가 아니라 필요하냐. 필요하다면 고점 대비 20%에서 30% 정도 가격이 떨어졌느냐 이런 걸 따져서 좀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특히 아파트, 주택 같은 경우 내가 들어가서 잘 살면 그 이상의 또 가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좀 떨어진 급매물을 노려도 좋겠다. 하지만 필요가 없다라면 저는 좀 기다려셔라. 기다리다가 실수요 중에서도 선별해서 해라. 선별해라. 그리고 네. 진짜 기다릴 자신이 있는 분들, 뭐 난 지금 당장 급하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바닥에 시그널들이 있잖아요. 서울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됐느냐, 뭐 또 그 투매 현상, 패닉 셀링 현상들이 발생하느냐를 네. 보고 들어가셔도 되고 필요한 실수요자라면 네. 가격 조정되는 폭을 보고 한 20, 30% 정도 조정이 되는 물건이라면 저는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문호 교수님.
주식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팔으라고. 근데 부동산은 정반대입니다. 악재에 사서 나갈 길이 없습니다. 악재는. 일단 말씀드리고 먼저 말씀드릴 게 일단 지방 도시 중에 좀 핫한 곳들 있잖아요. 핫한 곳들을 정말 지금 당분간 1년 반에서 2년은 조심하라. 보지도 마라. 사지 마라. 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의식이 뭐냐면 전세 대출이라는 것을 비하인드에 두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이 받쳐주면 집값은 받쳐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게 바젤3가 내년부터 시행입니다. 바젤3. 네. 시행이면 예전처럼 전세 대출을 90% 해주는 행위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신다라면 투자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전세 대출이 안 받쳐주면 주택 가격은 올라가기 버겁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제가 성장하든지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당분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있으니까 1년 반 동안은 제가 볼 때 전세 가격을 정부에서 정식적으로 풀어줘서 전세 대출을 확 90% 하는 순간에 오면 다시 뜰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거 안 된다. 안 된다, 내년부터. 그러니까 예전 같은 그런 시장은 오기 힘든 금융 환경이 국제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차후에 너무 조심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지방을 조심해야 된다. 왜? 지방 중에 고령화되거나 청년층 이런 세대들이 줄어드는 도시는 정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차별적으로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큰 이슈가 금리거든요. 좀 금리를 걷어냈으면 하는 거죠. 걷어내고 본연의 시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말하는 공급이 좀 심한 지역들이 있어요. 외곽에. 뭐 김포부터 검단지 보면 아파트 넓고 많거든요. 동탄도 조금 보여요. 그런 지역들은 금리 문제 빼고도 사실 압력이 가해지는 거거든요. 다음으로. 그리고 이제 재건축 사업들 중에서 아까 허문도 교수님 말씀하신 이건 사업이에요. 사업이니까 개별적으로 사업의 사업성이 지금 원가 상승, 금리, 그다음에 이제 뭐 인건비 문제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소규모나 이런 게 안 좋아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천천히 가야 됩니다. 정말 보시고 가야지 무조건 정부의 어떤 개발 이슈 하나로 갔다가는 정부의 정책이라 말하는 거죠. 정부의 정책은 정책이고 사업성은 사업성입니다. 그런 걸 좀 구분해서 가시는 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가 참 그래요. 왜냐하면 다 빠지고 뭐 대세 하락이 그러는데 만약에 제 실수입니다. 실수요. 네. 집 사고 싶어요. 네. 저 캐시플로도 돼요. 맞벌이 해가지고 대출 좀 갚으면서 내 집에 살고 싶어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광수에. 그분들도 시장을 보셔야죠. 그렇게 애써서 번 돈을 그냥 왜 비싸게 사냐? 그렇습니다. 시장은 항상 변하고 그리고 저희가 노력하면 아까 김인만 소장님 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우니까 해봐야죠. 네. 어렵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고 나는 집값 빠질 때 못 살 거야. 그래서 올라갈 때만 살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예전에 뭐 한 4, 5년 전에 살라 그랬다가 빠지고 사야지 그랬다가 후회 엄청 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저희가 그건 실수했다고 보고 다시 한번 시장을 판단하고 그때하고 다른 점을 생각하고 그때 내가 안 사서 잘못했다고 해서 지금 사는 게 그 실수를 복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공부하셨을 테고 다시 원칙대로. 그렇죠. 다시 처음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지금 한국의 이 집값을 바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출 가능하고 소득되는 분들은 집을 다 샀어요. 높은 가격에. 그래서 지금 잠재 수요가 현저히 그리고 유효 수요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나는 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이외에 예전에는 나 같은 사람이 4명, 5명 있었는데 지금 나 같은 사람이 2명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더 신중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라도 지금은 아니다. 실수요, 그렇죠. 네. 한번더 교수. 저는 기회비용이라는 거 좀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이라도 하락기지만 자기가 지금 말씀 주신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캐시플로우가 되고 이 값에도 살 수 있는 상태라는 사고 말씀이죠. 싶어요? 네, 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은 돈이 아니까 볼륨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말씀은 차별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 혼자 살거나 네. 또 뭐 애들 다 출가시키고 자산이 있고 이런 상태라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네. 태어났는데 제가 캐시플로우가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셋이 같이 자요. 네. 아기를 좀 더 좀 인간적으로 행복하고 싶고 그럼 이러면 전세 좀 넓은 데로 가면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전세를 가든지 집을 사서 가도 네. 그 행복의 어떤 기회비용을 돈으로 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특히 초등학생이 되면서 방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아우성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매년 뭐 1, 2년째 뭐 계속.
그럴 경우에 캐시플로우가 된다라면 올해는 좀 아닌 것 같고 예. 미국 금리 인상 내년 상반기에 마치고 나면 예. 비싼 건 맞지만 내려가면 얼마 내려가 있어요? 20-30%. 큰 돈이죠. 근데 그거하고 자기 행복 지수하고 좀 비교해 보셔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 그러면 나는 돈을 택하겠다 하면 그냥 가시는 거고 캐시플로우가 되는데 나는 애기들 행복이 좋다 그러면 바로 사시면 됐죠. 자, 근데 30%라는 게요. 네. 사실 10억짜리를 7억에 사면은 네, 3억을 싸게 사거나 비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꾸로 하면 야, 이게 3억 모으려면 세금 다 내고 그죠? 야, 이것도 진짜 큰 돈이 중요한 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서 10년, 20년 요번에 사면 오래 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성이 없다라 그러면은 네. 10년, 20년을 하면 물가 상승률하고 또 맞춰보면 결국 명목 가치에 맞춰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임갭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타임갭 길어도 10년이고 짧으면 5년이니까 네. 그걸 한번 현재 가치로 환산하시면 답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예외로 하더라도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김인만 대표님.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라도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보면 아우 선생님 집값 안 떨어지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다 올라가는 집을 바라거든요. 누가 안 오르는 집을 들어가려면 전세 들어가는 게 되죠. 전세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안 그렇죠. 오르는 집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지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저는 원칙은 필요하면 사라. 단 시장 상황을 볼 때 지금의 불확실성이 있죠. 금리가 뭐 5년 연속으로 오르지는 않을 거잖아요. 올해까지는 오르는 건 확실하고요. 내년 뭐 올라도 내년 말까지 오르겠죠. 그 이상 올라가면은 과연 미국이나 우리나라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저는 기다려도 1년 정도는 우리가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금리 인상 정도는 멈춰야 될 것 같고요. 고점 대비 뭐 인천 송도가 뭐 반토막 났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보통 전세가율이 50% 정도 됩니다. 50% 정도 되면 저는 한 20에서 30% 정도 떨어지는 급매물이 있다면 사서 설사 떨어지더라도 거기서 만약에 또 30%가 떨어지게 되면 저는 역전세는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한 20에서 30% 정도 조정되는 내가 캐시플로우가 된다면 그런 집이 들어간다면 설사 최악의 경우에 떨어지더라도 10% 정도 더 떨어질 네.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금리 인상이 멈춰라. 두 번째 고점 대비 20-30% 떨어진 집을 좀 노리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하더라도 사는 거는 좋은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2022년은 아니다. 네. 네. 박 대표님 묘한 표정이신데. 저 항상 계속 제가 다른 얘기 그러니까 듣는데 왜 나만 혼자 이게 됐지? 제가 그런 일단 표정이신데. 뭐 그래도 얘기는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당연히 금매는 사야죠. 근데 부동산 얘기를 드리면 부동산은 제가 현장에 느끼는 건 철저히 지역적입니다. 시장 흐름을 막이하는 건 맞는데 시장은 확실히 불확실합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저도 겁납니다. 네. 그런데 확실하게 주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하면. 즉 그 정도 자금을 고생해서 모으셨으면 진짜 소중한 돈이잖아요. 저라면 먼저 현장을 나가겠습니다. 타겟 지역을 정하고 타겟 지역을 선별한 다음에 그 현장을 가서 시장의 흐름과 여기가 좀 다른 면이 보일 겁니다. 네. 거기서 다른 신호가 나오면 저는 지금이라도 매입하는 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입해야죠. 맞으면. 지금 보고 있는 데가 어디십니까? 유일하게 제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말씀드리면 아까 그 전세가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금 서울시 아파트 전세가를 보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천구 같은 건 지금 80% 여전히 넘더라고요. 아파트. 그런데 그 지역이 영등포나 금천구 이쪽 지역이 문제가 이제 재개발 구역도 상당히 예정 구역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실은 실수요층이 많은 구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내가 만약에 실수요자라면 제 말은 이제 투기 말고요.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하실 거라면 하나 정도 지금 사도 크게 하방 압력은 없습니다. 그런 주택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것이 뭐 지금 좋은 아파트 사라는 개념이 아니신 것 같은데 네, 그 얘기 드립니다. 미래를 좀 보고 좋은 아파트가 될 것을 갖다 투자하는 것은 저도 재개발 대상지들은 다 다세대 빌라니까 네네. 충분히 하방 압력은 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대표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 가격 떨어진다는 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매매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살 수 있는데 네. 전세는 사실 이동하는데 제한이 되게 심합니다. 거기 학교에 애들 다니는 것도 있고 또 장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세는 제가 봤을 때 철저히 사실은 주택 공급과 연결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금리에서 일부 조정되는 거는 시장 가서 보면 임대료는 떨어진 게 많이 없습니다. 전세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헬리오시티처럼 거주 조합 사업을 했는데 한 4년 이내인 것들 중간에 임대차 갱신 한번 거친 것들은
사실 그때 당시에 처음에 할 때도 이 소유주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잔금을 전세로 떼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시점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난리 납니다, 정말로. 그분들은 조정을 받지만 우리가 말하는 작년에 자본 시시 들어간 분들은 그 정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냥 버티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란 게 실제 가서 보면 일부 지역에 이 의원님 말씀대로 조정이 있는 걸 보입니다, 저도. 그리고 각다른 걸 보는데 우리가 말하는 대다수 지역 보면 의외로 한문호 교수님 말씀대로 아래 내려갈수록 저항이 강해서 그게 안 보입니다, 현장 가면.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요. 네네.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이제는 이게 안전하다는 게 전세가율 비율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안전하다 네. 말씀을 드렸죠. 하방 경직성이 있다. 근데 꼭 전제해야 될 게 최근에 전세 가격이 2년간 급등했다는 지점이 있어요. 네네네. 급등한 아파트나 주택 중에서 저가의 전세 자금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대출을 더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고가 주택은 대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가격이 낮은 전세의 주택들이 훨씬 더 대출이 많이 껴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통계 자료는 안 나오지만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 그동안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전세 대출이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저가 주택의 전세 가격이 급등해서 단순히 전세 비율이 높다는 걸로 만약 샀는데 반대로 전세 가격이 더 가파르게 떨어지면 리스크가 크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때 전세 비율이 낮은 게 보기에 어쩌면 바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그건 좀 제가 답변을 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후주택이 저가주택이에요. 노후주택, 저가주택에 서민이 삽니다. 서울 도심이 노후주택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리고 재개발 구역도 많습니다. 즉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되려면 저가주택 우리가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저가주택을 부시기만 합니다. 지금 과거 10년 동안 서울시는 저가주택을 멸실만 했습니다. 만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거냐? 아니요. 아까 왜 고가주택이 전세가가 낮냐면 우리는 아파트만 만듭니다. 고가주택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은 전세가 떨어집니다. 그 긴 흐름에서의 방향성은 맞는데 네. 최근의 상황을 보자는 거죠. 최근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아니 최근 2년 동안 저가주택의 전세 가격이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게 갑자기 저가주택이 멸실돼서 아니죠. 멸실된 게 쌓여온 겁니다. 정말 쌓여왔습니다. 하나도 만든 게 없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얘기냐면 네네. 저는 지금 계절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10년 주기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10년 중에 쭉 쌓여온 겁니다. 아니 만든 적이 없어요, 근원적인 저희가. 문제 때문에 최근에 네네네. 올랐던 게 아니고 네네네. 그건 계속 오르는 방향성이죠. 네네. 그런데 급등했다는 건 네네네. 저가 주택에 저가의 전세 가격에 대출이 더 많이 됐다. 그래서 두분 다 급등했다는 한문호 거죠. 교수님 한번 말씀. 두 분 다 맞는 얘기인데 따로따로 이제 본인들의 주장을 하시니까 이게 아무래도 두 분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제 위원님께서는 이제 저 자체를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줘서 버티는 거로만으로 이제 해석하시는 거고 실제 현장에서는 또 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근데 따로 하나만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툼이 되는데 그리고 두 개 존재합니다. 전제 조건이 실수요자거든요. 지금 갭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전세가율이 높아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2012년도도 정비사업, 재건축, 개포주금 같은 게 많이 떨어졌는 게 전세 레버리지가 굉장히 낮았어요.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 전세가율이 10% 20%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지만 그 정도 전세가율이 받쳐주는 저가 주택이라면 충분히 버틸 수가 있다. 갭 투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사는데 다른 대체제가 잘 없습니다. 내가 고가 아파트를 갈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실거주 목적이라면 전세가율이 떨어져도 설사 떨어지더라도 내가 실거주로 10년 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치명적일까요? 전세 비율이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진다니까요. 내 집은 안 떨어지겠죠. 근데 주변에서 떨어지는데. 근데 그게 영원히 떨어지진 않잖아요. 우리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한단 말이에요. 인플레 화폐 가치 하락도 있고요. 영원한 건 없지만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제가 그러니까 한번 10년, 20년? 아니 그건 모르는 그렇죠. 제가 일이죠. 한번 모르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전제 조건이 실거주라는 핵심의 거죠.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 저가주택 다세대 빌라들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위원님은 전세 대출이 많아져서 분명히 있죠, 이 영향이. 근데 이게 정부가 전세 대출 한도가 보면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계산해 보시면 금리랑 직결돼요. 우리 서울 시민들의 소득 분포도가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하시면 이게 답이 그냥 나오거든요. 더는 안 해줄 거예요, 정부에서. 제가 볼 때. 왜? 더 해주면 버틸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대상의 주택들은 꼭진 거예요, 지금이. 제가 볼 때는. 말씀대로 전세 대출을 낮추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버텨요. 말씀대로 똑같아. 버팁니다. 버티는데 위원님 말씀은 아파트처럼
이분들이 더 힘들어가지고 전세 대출이 낮아질 때, 못 버틸 때. 근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본 경험은 어떠냐면 서울 시민의 70%가 6천 이하인데 50%는 4천 이하예요. 심각한데 그분들이 거기 사시거든요. 그러면 그 4천 이하를 이자 월세를 계산해 보니까 수입. 2% 전세 대출 받아서 4억을 받으면 8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오르거나 물가가 오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세 대출이 깨지겠죠. 못 버티죠. 그러면 이제 저것도 이제 내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버티는 어떤 그 저항력은 더 강하죠. 아파트보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두 분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네, 왜냐면 맞습니다. 이제 이광수 의원은 이제 뭐 좀 긴 시기로 보면은 네. 야, 그게 어떻게 그게 유지가 되겠냐, 그 가격이.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근데 또 현장에 가서 보면은 그분들을 지킨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두 말씀 다 맞는 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문도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근데 현장도 가봤기 때문에. 전왜 이거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싶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서민들이 이제 그런 주택을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서민들이 굉장히 큰 선택이 있어요. 뭐냐면 청약이라는. 그런 집을 사시면 되시는데 그렇게 되면 청약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저는 굉장히 큰 손실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전세가율 높은 그런 아파트들을 지금 내가 실거주한다고 사서 가서 또 고생하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오시러 저는 청약을 기다리는 게 낫지 경기가 않을까. 훅 떨어져 있고 사실은 지금 또 청약 당첨됐는데 옛날엔 청약 당첨하는 순간 막 직장에서 막 술 사주고 그랬는데 야, 나 청약 당첨됐다는다. 괜히 좀 불안해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제가 타겟하고 있는 분들은 뭐냐면 중서민인데 지금 집이 없으신 무주택자분들이 전세가율이 높다고 해서 사시는 건 전 굉장히 리스크하다. 자, 부동산 문제만큼 이렇게 첨예한 주제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주식 얘기를 하면은요, 훈훈해요. 빠질 때는 그래도 같이 좀 올라야 되는데, 그리고 뭐 상승론자, 하락론자 해서, 아, 박사님 말이 맞죠.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부동산은요, 왜냐면 이게 삶의 문제라서 그래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식도 삶의 문제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투자잖아요. 근데 이거 내가 사는 집, 또 안 사고 올라갔을 때 그 박탈감을 경험해 본 입장에서는 와, 이거 그때 사라고 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집 사라고 하는 사람은 친구도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아, 그 한문도 교수님 네, 제가 하셨어요?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 2011년도 제가 한 제가 잘 얘기입니다. 몰랐습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샀는데 또 폭락을 하면은 야, 이게 30% 빠져도 이게 몇 억이란 말이에요. 서민들이 몇 억이란 돈이 어디 다 대출이고 또 그걸 다 생활고로 다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없을 수 있는 주제지만 저희가 얘기해 보는 거 워낙에 지금 금리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 이런 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해 본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면 저러한 면을 다 한번 말씀을 나눠봤는데 자, 주택 문제 답은 없으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집이 있거나 없거나 요것만큼은 명심해 주십시오. 요 조언을 끝으로 네 분과의 토론을 좀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혼자 고군부터 해주신 박찬웅 대표님께 아유, 감사합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란 거는 철저히 지엽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인지하는 건 좋은데 현장마다 데이터가 다릅니다. 네. 우리가 아파트 단지 하나도 로얄동, 로얄층, 선호하는 타입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정보를 바라볼 때 언론에서 보시던 어디 보시던 좀 더 세세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현장을 가보십시오. 현장보다 큰 대답 주는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예. 그냥 데이터 보고 책상에서 하지 마라. 그런 얘기시죠? 자, 김인만 대표님. 저는 내 집 마련은 꼭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낙관도 주의를 해야 되지만 지나친 부정도 저는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값 영원히 떨어질 것 같아서 뭐 5년, 10년 계속 기다리면 저는 그래서 타이밍 놓친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있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저는 항상 긍정의 신호를 가지고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마라톤에 좀 비유하고 싶습니다. 마라톤. 우리 마라톤을 달리면 한 경기가 끝나면 쉬고 충분히 회복한 다음에 또 뛰어야 되거든요. 계속 뛸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오르는 장은 없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요.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면서 기회를 봐야지 내리막이고 영원히 이제 끝났어라는 절망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대한민국 유일하게 전세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세대출이라는 제도가 대한민국을 저는 망가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세대출 정부가 보증서 줍니다. 대출은 은행에서 해줍니다. 이익은 은행이 챙겨갑니다. 사고가 나면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납부합니다. 그 전세 대출금은 갭투자 하시는 분들의 또 레버리지로 활용이 됩니다. 전세 대출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소유자가 부담할 투자에 대한 이자나 부담을 전세 대출을 가지신 분들이 대신 지고 있습니다. 투자 환경이 너무 좋죠. 막말로 하면 투기 환경이 너무 좋아진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이 갈 길을 못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젊은이 다시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전세 대출을 적정한 선에서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광수 의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철저히 투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는 사람 중에 거의 50%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고요. 전세 대출을 껴서 갭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집을 더 줘야 된다. 이런 상황이 시장의 움직임을 일으키진 않아요. 왜 금리와 금융시장 변화가 주택 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냐면 투자로 부동산 시장을 접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커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금융시장의 아주 본질적인 특징은 뭐냐면 사이클과 변화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게 없고 계속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유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뭐 현장을 가보라 이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지금은 현장보다도 시장의 상황, 전체적인 상황, 그리고 거시 경제의 상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지엽적인 걸 보고 전체를 파악하려면 치명적인 실수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주거의 문제에 대한 걱정과 함께 서로 보는 결은 조금 다르지만 그런 조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부채로 쌓아올린 모래성,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의 뼈아픈 현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 집 하나 마련해보겠다는 그 희망과 꿈이 거품으로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한 지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사라질 모래성이 아닌 튼실한 성을 다시 쌓을 수 있을까요? 부디 지금의 혹독한 과정이 거품을 지키기 위한 무모한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마음 편히 내 집 마련을 꿈꿀 수 있는 디딤돌로 기초부터 더욱더 튼튼하게 쌓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